자,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주차 세 번째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다음은 팀 빌딩에서 중요한 개념인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한 가지만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 스킬이라든가 소프트 스킬 이게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러니까 조직의 헌신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드 스킬은 주로 경험과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 스킬이고요. 그리고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열정과 비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드 스킬은 능력제, 연공소열 같은 게 이제 뭐예요? 연봉제 같은 게 하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소프트 스킬은 뭐예요? 열정과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막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부서가 생겼어. 근데 저 부서는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쪽으로 전입을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선봉을 하거나 프로젝트 팀이 생겼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소프트 스킬. 그리고 하드 스킬은 능력, 결과물을 많이 내는 사람들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 오거나 이럴 때는 하드 스킬.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구성원의 경험이 풍부하며 열정과 비전이 뛰어나도 능력이 부족, 그럼 팀빌딩을 못하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도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팀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팀 구성원의 경험이 풍부하며 열정이 비전이 뛰어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창업팀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죠. 거꾸로죠.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과 비전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면 능력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실패 확률이 적어진다. 그렇게 돼야지 말이 되죠. 두 번째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다음은 주식 보상. 예, 주식 보상이라는 거는 크게 구주 보상이 있고요. 구주 보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줘요? 사장이 자신의 지분, 자신의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주는 겁니다. 줘가지고 그걸로 보상을 하는 게 이제 구주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표 지분이. 그러니까 진짜 살을 떼주는 거죠. 그게 구주보상이고 스톡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은 신주를 발행해요. 근데 신주를 발행을 하면 그 주식이 뜰 수도 있고 주식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지금 내가 예를 들면 5천원에 발행을 해. 그러면 이 5천원에 발행한 주식을 뜰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후에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해서 회사 경영이 안 되면 2,5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가 높아지려면. 내가 직원이 그 스톡 옵션을 받은 직원이 열심히 뛰어야지만 가치가 올라가서 지라고 그 직원이 주식을 사도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스톡 옵션이라 그래요.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주 보상은 나눠주는 거. 내 주식을 딴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직원한테 나눠주는 걸 구주 보상. 스톡 옵션은 뭐예요? 신주를 발행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게 하다가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그때 결정을 하게 하는 거. 그 주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스톡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 보상이란 주식을 직접 주되 사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수량을 달리하는 제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주는 건 없어요. 예. 스톡 옵션이든 아니면 구주 보상이든 어떻게 돼요? 딱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는 거예요. 예,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식 보상 방법에는 구주 보상 방법과 스톡 옵션 방법이 있다. 예, 맞는 얘기예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구주 보상은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거꾸로예요. 스톡 옵션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향후에 이 주식이 오르면 그때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톡 옵션 얘기고요. 스톡 옵션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멤버에게 무상으로 아닙니다. 이게 구주 보상이에요. 이게 구주 보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야 싸게 사. 지금 5,000원인데 너 2,000원에 줄게. 이런 거. 이게 이제 구주 보상이에요. 자, 스톡 옵션은 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 차원에 쓰이지만 조건은 없다. 왜 조건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 옵션은 스톡이라는 그 자체가 옵션이라는 자체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두는 거. 네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성과를 내면 이 주식을 너한테 줄게. 이런 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맞는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스톡 옵션, 이건 구주 보상, 이것도 구주 보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주식 보상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한 가지만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식 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일단 합류 시장 기준으로 초기 멤버일수록 더 주식을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더 많이 보상해 줘야죠.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창업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능력과 성과. 당연히 조직 성장에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주식 보상은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세 번째, 근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헌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많이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오래 있어야지, 나도 헌신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레퍼런스와 스펙. 당연히 레퍼런스가 화려하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주식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네, 맞는 얘기고요. 스핀오프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팀으로 만들었다. 그 팀을 외부의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분사. 그래서 스핀오프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사를 해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준 거지 또다시 주식 보상을 해준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스핀오프 자체가 보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번이 틀린 얘기 같아요. 네, 5번입니다. 다음 6번. 다음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4명 이하의 초기 기업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이 한 명 있어도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폼은 고용노동부 기준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여튼 계약서를 써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이거 나중에, 근데 솔직히 뭐 실질적으로는 그 소상공인한테 이런 거 근로계약 썼냐고는 안 물어보는데요. 거꾸로 직원이 찔르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틀린 게 있나? 보자. 정규직은 근로 개시일만을 규정하는 계약을 하고,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계약 해지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는 게 정규직이에요. 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확실히 명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는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 성명만 명시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예,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특별히 근로계약서에 꼭 뭐 주민번호하고 주소까지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성명 들어가 있고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준다든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은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할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맞습니다. 예, 체결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거. 이게 두 개가 틀렸구나. 두 개가. 성명만 명시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요것도 틀린 얘기네요. 뭐까지 들어가야 되지? 볼까요? 임금. 그렇죠. 임금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서
직원의 요구와 상관없이 전달해야 된다. 이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1번, 3번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8주차 팀빌딩 인적자원관리. 저도 솔직히 인적자원관리는 좀 약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예, 요건 읽은 것도 있어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8주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았으니까요. 9주차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9주차는 스타트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스타트업의 재무제표. 예, 스타트업의 재무제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한번 쭉 또 중요한 내용도 훑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스타트업에게 재무제표란, 재무제표가 뭐예요? 예, 결국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자료들이죠. 근데 보통 그 회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라 그러면 한 세 가지가 되죠. 손익분석표, 그렇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어렵죠. 예,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이제 아마 토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사업자는, 대표자는 현금 흐름표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 기업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근데 사람들이 참 그래. 대표들이 보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잔고가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회사 잔고가. 이게 한 2, 3개월만 뭐 좀 놀았다 싶으면 잔고가 없어.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거의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업가들은 한 3개월 앞에까지 현금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계획을 짜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차입을 할 건지를 한 2, 3개월 전부터 그 채권을 어떻게 그 발행을 할 건지 아니면 대출을 어떻게 발생시킬 건지를 계획을 안 잡으면 이거는 그냥 가운데서 중간에 망하는 거예요. 참 저도 한 몇십 년을 일하면서 그 사업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업가 대표들한테는 현금 흐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토론에 나와요. 음, 사업가로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손익분석표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라고 토론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익분석표나 아니면 대차대조표는 1년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 1년에 대한 결과물을 반성문 쓰듯이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수치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이라든가 향후에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의 원천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 실질적인 급박하게 돌아가는 기업 운영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거꾸로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예, 대출 받거나 투자를 받을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재무보고인데요. 재무보고는 왜 필요하냐? 예, 왜 필요하냐? 예, 그런 내용인데 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예, 한다. 그러니까 재무보고의 목적이에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재무보고인데 이 재무보고에 주로 서류들이 뭐가 들어간다? 예, 1년간의 1, 2, 3년간이죠. 3년간의 손익분석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이나 2년 동안의 계획까지도 내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 정보는 질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에 부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무정보가 투자자들한테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수익이 얼마나 발생이 될 거고 투입 대비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고요. 재무보고할 때 질적인 특성이 그쪽이 강조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내부 직원들한테는 어떤 게 강조가 돼야 될까요? 예,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투명한 회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질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이 재무보고의 뭐 개념 그리고 자본에 대한 어떤 그 구성 항목 그 재무보고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구성 항목은 이렇게 5개입니다. 뭐 자산, 자산, 모든 재화의 그 가치, 자산. 부채는 뭐예요? 빌린 거 또는 빌린 돈이 제일 크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이것도 부채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돈을 아직 주지 않고 외상으로 사온 것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자본은 뭐예요? 네, 자본은 내가 최초로 투자해서 돈을 넣어놓은 그 뭐죠? 자금을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자본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어느 때 늘어날 수 있죠? 순이익이 생겨서 순이익을 쓸 데가 없어서 다시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자본을 늘리는 건 힘들죠. 여튼 자본. 수익은 뭐예요? 순이익. 비용은 예, 쓴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5가지 가장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예, 구성 항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렇죠. 이거 회계 철칙 규칙. 회계 지식의 규칙. 요건 기본적인 규칙인데 한 10가지를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은 돈이 들어오는 거는 돈이 들어올 계획만 생겨도 그걸 수익으로 잡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걔가 돈을 바로 줬어. 그럼 이거는 수익으로 잡아야죠. 근데 예를 들면 카드로 긁었어. 그러면 보통 기업에는 언제 들어오죠? 돈이 3일 후에 들어오는데 그 카드로 긁은 시점, 매출이 발생된 시점으로 예, 수익은 잡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외상 매출금은 외상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뭐죠? 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가 줬어. 그럼 대기업이 물건을 샀으면 나한테 뭘 끊어줘요? 어음을 끊어주죠. 예, 2개월짜리 어음. 그럼 2개월 후에 그 대기업이 나한테 그 급여를 아니, 대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어음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그 어음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2개월 후에 진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2개월 후에 그러면 수익을 잡을 거냐? 지금 잡을 거냐? 그 얘기예요. 수익은 발생주의니까 지금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음. 거꾸로 비용은 현금이 아닌 발생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용도 그러니까 비용이라면 이제 부채라나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내가 예를 들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청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샀어요. 그럼 샀으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직접 주면은 이거를 비용으로 잡느냐? 아니라 이거죠. 일단은 사는 순간에 내가 외상으로 샀어도 비용으로 벌써 발생이 된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발생주의인지 아니면 현금주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미래 약속에 대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수익이나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이건 뭔 얘기냐면 아까랑 좀 다른 얘기예요. 아까는 어음이라든가 이걸 발행을 했기 때문에 거래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다다음 주에 물건을 사줄게 라고 계약을 했어. 이건 계약이지 물건을 사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익이나 비용이나 부채로
잡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 약속에 대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수익이나 부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기부하고 뭐 3회를 돌리기로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 아니요. 계약을 하고 교육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시점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산 혹은 비용으로 선택 가능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는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개발비 같은 거 있죠. 개발비는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야지만 어떤 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과가 나면 그건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산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아예 그 몇 년마다 그 개발이 완전히 안 됐더라도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아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기간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뭐냐면 유형자산, 예를 들면 컴퓨터. 예, 컴퓨터는 유형자산이죠. 그쵸? 근데 유형자산인데 이게 가만히 냅두면 10년도 20년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3, 4년 쓰면은 못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야?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들여야지 없어지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용 처리해서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예, 그렇게 이해만 하세요, 그냥. 여섯 번째로, 기업 환경 변화로 자산성이 없게 된 자산은 비용으로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아시겠죠? 기업 환경의 자산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형 자산이 뭐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외부 환경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비용으로 잡아야죠. 그죠? 내가 원래 매년 이건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억에 부동산을 샀어. 자가 건물을 샀어. 4억을 샀는데 1년이 지난 때 저기 뭐죠?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10억이 아니라 8억으로 떨어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서 2억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지. 이런 걸 안 하고 나중에 지나보면 어떻게 돼요? 5억짜리가 잘못하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5억짜리가 10억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년 그거에 대한 거를 빼주거나 더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전지하고 어려운 얘기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부채로 분류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지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는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은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거나 그 보존을 할 수 있는데 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일 때는 일단은 부채로 잡아주라.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어쩌고 저쩌고 재무제표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네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그게 있다라는 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손익분석표와 같이 나오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거예요. 예, 이익 또는 손실 처분 계산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이 생겼으면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를 배당을 하든 아니면
인센티브로 주든 그래도 남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자본으로 다시 넣든 배당을 하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손실이 나면 그게 자본 잠식이죠. 예,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을 한 가지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는 목적, 일정, 자본 유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맞는 얘기고,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금융권과 같은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죠.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보고다.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은 재무적 개념에서는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 실물 개념에서는 기업의 생산 능력을 말한다. 예, 맞는 얘기고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소리죠. 목적의 이거 틀린 얘기인데 유하게 표현되며 검증이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게 틀린 얘기죠. 거꾸로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목적에 부합하여야 되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검증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본 강의에서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회계 지식 포인트 10가지, 아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수익은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예, 발생주의. 비용도 발생주의. 자산후금 비용으로 선택 가능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있다, 없다. 여기 틀렸네. 그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미가 존재하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땐 비용으로 부채로 처리한다. 그렇죠? 미래의 약속 또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수익이나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래의 약속은 계상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3번이 틀렸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힌 이익 구성 항목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여 수익 구조 및 재무 구조를 파악한 뒤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구성해야 된다. 매년 구성해야 된다. 이거는 예, 맞는 얘기고요.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한 가지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무정보를 제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투명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자료를 기초로 기업의 과거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미래 기업의 상황을 예측한다. 이게 재무제표의 의미죠. 목적이고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라 한다. 맞는 얘기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예, 여기에 대차대조표도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예, 1번이 틀린 얘기 같아요. 틀렸습니다. 틀린 얘기 같은 게 아니라 재무보고서인 재무제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예, 4가지 항목과 그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 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특정 시점 기준, 보통은 12월 말이나 아니면 결산기예요. 결산기. 그때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표를 말하는데 대차대조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인력 동안의 매출과 비용, 이익을 통한 기업의 성과. 그래서 손실이 났는지, 수익이 났는지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 그리고 세 번째, 자본 변동표는 1년간의 자본,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용을 나타내는 거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현금흐름표, 하루간의, 1년간의,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며 이거는 계획서까지도 제출을 해줘야 돼요. 예, 1년 정도의 현금흐름 계획서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선. 자, 마지막 문제. 위 그림은 손익계산서.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 1년 동안에 수익과 지출을 쭉 나타내고 결국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이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출이 많으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익이나 손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익, 손실, 잉여금, 처분, 이익, 잉여금 처분서나 아니면 손실 처분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1번입니다. 1번. 이익잉여금 처분서 아니면 손실 처분서. 그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9주차 스타트업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9주차까지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빨리 진행을 했고, 나머지 이제 10주차부터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저희 카카오톡방이 있으니까요. 대면 수업 일자는 따로 지금 거의 이제 토요일부터 계속 전공 과목들이 대면 수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일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투표를 해서 같이 다 만날 수 있는 날을 좀 정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올린 시간이 어떤지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대면 수업을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했으니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남은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예, 저희는 다음 대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